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계요소 설계 1탄이죠. 마지막 수업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베어링 진도를 모두 나갔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고, 기말고사 예전 기출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뭐 따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간 특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기말고사는 제가 기출 문제 올려드리잖아요. 거의 뭐 그런 스타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기출문제를 제가 보니까 베어링을 이렇게 설계해서 선정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베어링의 수명을 계산한 예제를 우리가 같이 다루어 봤죠. 그것만 좀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데 잘 모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익숙한데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크게 보자면 미래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이제 센서. 제가 이제 전공이 광학입니다. 광학이어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뭐 단백질의 어떤 그 특성을 분석하는 광학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뭐 광통신 이런 거, 광통신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제일 큰 주제였었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광통신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사업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광통신이 없죠.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뭐 우리 카메라 모듈이나, 예를 들면 이런 핸드폰도 보시면은 요 티켓은 저희 아이가 만들어준 건데, 요 티켓을 내면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하나 지금 제가 챙겨놓은 거고,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카메라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뭐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개가 달려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요 렌즈의 수요가 그냥 곱하기 n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광학 쪽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기계공학 부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제작 기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설계도 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제작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그 부분을 오늘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약간 이제 인트로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수업을 드리는 요 강의 자료는 제가 좀 공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에 우리 인근 지역에 좋은 회사죠. SL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걸 이제 제가 릴리즈하기는 좀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기계 요소라기보다는 위대한 기계 요소를 썼는데 뭔가 되게 거창하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기계 요소 설계 수업에서 배운 거는 진짜 생 기계였어요. 그쵸? 이게 100년 전에도 있었던 것도 있고, 그쵸? 5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개선은 있었으나 뭔가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은, 그게 그런 기계 요소 전통적인 기계 요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이 바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계공학 사업군으로 본다면 자동차, 조선, 플랜트, 그러니까 공장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기계 산업에서 많이 밖으로 나갔죠. 이거 거의 전자제품이잖아요, 요새. 그쵸? 전기차가 들어가게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들이 뭐 전기차는 진짜 뭐가 없어요. 배터리하고 모터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전통적인 요소도, 그렇다 보니까 이 자동차 완성차 회사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대비 그 부품 수가 한 반 이하로 줄게 될 거예요. 거의 한 30% 수준으로 줄게 될 텐데,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미션 필요 없고 엔진 필요 없고, 우리가 대부분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런 그런 기술들이 다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계공학도로서 기계공학이 항상 전통적인 어떤 부품, 전통적인 설계를 해야 되냐?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제가 마침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인이고 이제 3학년쯤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뭐가 유망한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할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미래한 기계 요소. 저는 이제 애써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이제 미래 자동차라고 불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저는 기계 요소로 구분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계공학을 사랑하는 기계공학자이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0단계가 이제 전통적인 사람이 진짜 모든 걸 제어하는 그런 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차선 넘어간다. 뭐, 요 정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차선을 내가 쭉 타고 가야 되는데, 혹은 앞에 이제 가고 있는 선행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지가 알아서 도와준다. 라는 그 정도 수준이죠. 요런 레벨 1은 이미 많이, 대부분의 차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벨 2가 되면은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2개 이상의 기능이 자동으로 제어되지만 운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요즘 이제 보면은 테슬라나 그리고 이제 옵션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내가 딱 어떤 상황에서 이걸 키게 되면 지가 쭉 가다가 멈췄다가 또 출발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사실 레벨 2만 돼도 거의 자율주행에 준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3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전 기능이 충분히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비게이션에 물론 운전석은 있어요.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 액셀레이터, 페달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으면 지가 그 목적지에 가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해요. 요게 가능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현행 아우디 A8 뭐 특정 회사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A8에 들어가 있는 옵션 사양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들어있는데 얘는 실제로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막혀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해제를 하게 되면 내비에 목적지를 찍으면 실제로 도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규에 문제가 있죠. 사실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큰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가 딱 만났어. 여긴데 사람 건드는 거 그거 뭐죠? 횡단보도. 횡단보도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사람이 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이때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보고 멈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근데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나도 이 차가 움직일지 설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보행자는 저 차가 나를 보고 쓸지 안 쓸지 뭐 일반적인 딱 요 정도 상황이었으면은 옛날 사람 같았으면 사람을 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멈추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법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제일 마지막 단계 이제 레벨 4 이걸 이제 레벨 1, 2, 3, 4, 5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1, 2, 3, 4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손쉽게 그냥 1, 2, 3, 4, 5로 되어 있는 자료가 더 많을 거예요. 5가 되면 운전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정말 미래 세계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제 왜 자율주행차가 필요하죠? 운전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쵸?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 몇백만 킬로에 300만 킬로였나요? 200만 킬로미터 정도, 200만 킬로미터를 돌렸더니 사고가 딱 2번 났는데 그 사고도 멈춰 있는데 다른 운전자가 와서 박은 사고였죠. 교통사고가 훨씬 더 절감이 될 겁니다. 등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로드맵은 이렇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죠. 레벨 3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양산되는 차들 중에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뭐 현기차 포함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포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걸면 이 상태, 내가 패들이나 핸들 조작을 안 해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잠깐 눈을 뗄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법규가 풀리고 하게 되면 집중적인 투자가 더 일어나겠죠. 지금도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가서 결국에 한 2026년쯤 되면은 진짜 자율주행 차들이 막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양산 모델 자율주행 적용 현황인데요. 뭐 테슬라가 가장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세데스 벤츠나 볼보,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도 이제 이런 라이다 센서, 스테레오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랑 다르게 거리 정보까지 습득을 할 수 있는 카메라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그 사물의 형체는 알 수 없으나 사물이 있고 없고 정도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자동차 수준으로 보게 되면 양산차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아직 뭐 구글, 테슬라, 아우디, 현대, 위버 전부 다 이제 보시면은 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써요. 카메라 초음파 센서는 우리 지금도 달려있어요. 그 주차 이렇게 할 때 후방에서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있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얘도 마찬가지 사물이 있다 없다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인데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레벨 3 단계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성차 회사, 제대로 된 완성차 회사 혹은 이런 전문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벨 3까지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는 이 차가 사물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을 인지해서 지가 마음대로 피해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결국 이 모든 센서들 여기 나중에 이제 제가 센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일반 카메라, 3D 카메라 요거는 화면이랑 거리 정보까지 아는 거고요. 나이트 비전이요. 요거는 이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스왓 같은 사람들이 밤에 침투할 때 녹색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 있죠. 저조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그리고 레이더, 그 다음에 롱레인지 레이더, 쇼트레인지 레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실 대부분 이런 파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빛도 전자기파입니다. 결국 이런 파동인데 그러니까 거의 앞으로는 요 초음파 센서랑 그 다음에 레이더 얘네들은 기계적인 파동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저블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여서 빨간색의 파장이 대략 한 30나노미터 파장이고요. 블루는 이제 10나노미터 요 정도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시광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고 요거보다 파장이 더 짧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빨이고 여기가 보겠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다.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죠. 파장이 점점 짧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엑스레이, 감마레이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쪽은 IR, 인프라레드라고 부릅니다. 그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어 IR, 그러니까 요 가시광에서 가까운 인프라레드, 그 다음에 롱웨이브 IR, 좀 더 이제 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라헤르츠 레이더 프리퀀시, 그 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파장이 더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차량용 광학 센서에서 사용하는 거는 비저블에서부터 니어 IR 요 파장대역의 그 빛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는 여기서 좀 떨어져서 되게 오래된 기술이죠. 사용을 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광학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즘은 자율주행 기술을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물론 구글, 애플도 막 시작을 했죠. 제외하면 그런 IT 회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완성차 회사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카메라하고 라이다하고 얘네들이 이제 취합된 센서의 정보를 취합해서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이게 사물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그걸 피해 가거나 쫓아가거나 이거를 결정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센서의 신호를 분석하는 행위를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뭐 센서 퓨전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완성차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센서에 대한 개발에 사실 더 관심이 많죠.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막 6, 7천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단가 10원 단위까지 제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종류의 센서,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거의 이 카메라만 여러 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망 사고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특히나 이제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뭐 환경이 어둡거나 안개가 꼈거나 이러면은 아예 얘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죠.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 얘네 세 개를 섞어 쓰거나 아니면은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쓰거나 이렇게 섞어 써서 얘가 잘하는 부분은 얘가 하고 얘가 잘하는 부분은 얘가 해서 서로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 사물 인지를 못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테슬라는 고집스럽게 카메라만 쓰고 있죠. 결국에 단가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 기업 오너의 철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미래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략적인 광학 센서가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 가볍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건 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 공유가 좀 어렵다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구했던 건데요. 헤드램프예요.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는 그 역사가 자동차의 역사랑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처음에 만든 뭐 칼 벤츠가 개발했던 그 차는 시속 4km에서 5km/h 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냥 정말 호름불 같은 불빛을 그냥 태운 거예요. 네, 기름 호름불을 태워놓은 거야. 그때는 차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내가 한 4km 정도로 빠른 보폭으로 이제 걷는다라고 할 때 뭔가 안 보이는 상황은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차가 갈 때 그 가는 길을 앞을 밝히는 용도보다는 여기에 차가 있다라는 그런 인지등의 그런 표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점점점 가시거리는 그대로인데 그 가시거리 끝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더 멀리 밝게 비춰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램프가 점점 밝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게 됐어요. 요 차는 이제 비모사의 바이펑션 램프를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법규 제품이에요. 법규 제품. 뭐냐면 이건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헤드램프를 차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헤드램프를 딱 키면 얘가 몇 미터 앞에서 어떤 빛의 모양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때 요 각도 그 다음에 좌우로 펴지는 요 각도 그 다음에 그때의 밝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자동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 부품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업의 진입 장벽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엄격한 법규 제품이다 보니까 이 법규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만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된다고 해서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 목표는 소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막 보시면 요새 막 바닥에다 글씨도 써주고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법규상 기능은 있는데 신형 이번에 새로 나온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닥에다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가 오면 보행자한테 오지 말라고 바닥에 워닝도 줄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이 지금 규제, 법규 때문에
기능이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막혀 있습니다. 법규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는 독일에서도 아직 안 풀리고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내년쯤 되면 풀릴 겁니다. 내년에 만약에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풀릴까요? 그거 몰라. 그거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일을 안 해. 아니,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가 나라 경영을 할 시간이 없고 복잡하니까 세금이라는 돈을 주고 국회의원들한테 외주를 준 거예요. 근데 외주 업체에서 일 안 하고 싸워. 화이팅! 그리고 이제 요 법규라는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유럽, 북미 지역,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유럽의 법규를 따라가고 있어요.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북미 지역은 좀 다릅니다. 북미 지역은 도로 환경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내 주행보다는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평선이랑 맞닿아 있는 직선로 이런 데를 막 운전해서 가잖아요.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나 유럽하고는 법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EC 법규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가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요 차선에 이제 차가 서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렇죠? 요 밑으로는 하얀색이고 요 위로는 까만색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그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밝게 빛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밝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어두워야 된다라는 법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느냐? 요거는 이 할로겐 램프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LED 램프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새로운 다른 광원에 따라서도 다른 이런 법규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대항차가 오겠죠. 나를 마주보고 돌아오는 차가 있을 텐데 내가 그냥 여기까지 전부 다 밝게 해주면 이 차가 눈뽕을 맞겠지. 그렇죠? 오히려 안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높이까지만 이쪽을 밝히고 오른쪽은 살짝 올려놨어요. LED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패턴이 다른데 오른쪽은 왜 더 넓게 이렇게 빛을 들어 올렸으니까 더 멀리 밝힐 수가 있겠죠. 더 멀리 밝히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딱 튀어나오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우리가 법규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마다 이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75R이라는 포인트도 있고 B50L 이런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런 몇 개의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해서 그 포인트에는 빛의 밝기가 얼마 이상 혹은 얼마 이하 혹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법규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75R 요 지점인데요. 요 지점의 의미는 차량 중심에서부터 75m 떨어져 있을 때 오른쪽 1.5m 지점에서의 시인성 포인트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그때 요구되는 광도값,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여기는 제일 밝아야 되는 부분이야. 이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한 7500 칸델라 정도의 밝기는 돼야 된다. 그리고 걔가 자동차 헤드램프가 LH,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15,000 칸델라가 돼야 된다라는 법규가 있는 겁니다. 칸델라는 1칸델라가 촛불 하나 정도가 내는 그 광도라고 보시면 돼요. 럭스는 그거를 이제 그 스테어 라디안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B50L이라는 포인트도 있죠. B50L의 B는 블랙의 B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읽을 수 있겠죠. 50이니까 일단 거리는 50m야. 그렇죠? L이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왼쪽인데 그 왼쪽 3m 거리에 있고요.
위쪽 1.25m만큼 떨어진 지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마다 정해져 있는 이런 거리 정보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두워야 되는 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250 칸델라보다 크면 안 돼요. 그쵸? 여기는 무조건 어두워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왼눈, 오른눈 합치게 되면 500 칸델라 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방 50m의 대양차가 눈부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엄청 빽빽하게 있고 각 포인트마다 법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요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광 포인트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B50L도 있고 75R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포인트들이 막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는 뭐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값들을 다 알겠는데 여기 이 허공은 무조건 껌껌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 표지판이 있죠.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수한 그 표면 구조가 있어가지고 반사를 빛의 반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깜깜하게 돼서 안 보여. 아주 약한 빛이라도 가야 걔가 반사돼서 운전자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로도 이 더 위에 있는 거는 요 가까이에 와 있는 표지판을 밝히는 거고 좀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좀 멀리 있는 표지판에서 반사를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그 법규 포인트들의 이제 노면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로 표지판이죠. 그걸 우리가 트래픽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밝기,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 요 사이에 어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법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포인트들이에요. 그쵸? 하나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 요 포인트에만 요 맥스 미니멈 사이 값으로 맞춰주면 되겠네.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가서 앞에 전면에 이제 벽이 있는 데다가 빛을 딱 쏴주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지 않고 예쁘게 보이면 좋은데 이 위에 있는 뭐 하얀 점들이 뻑뻑뻑 찍혀 있으면 소비자들이 뭐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스무스하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끔 맞춰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 포인트들이 있는 요 빨간색 영역 안은 이 평균 값이 평균 그 광도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되면 된다라고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법규의 이런 차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HID 할로겐 램프 그리고 LED 램프도 요 할로겐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빔 패턴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뭐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밤에 전면에 이제 벽 같은 게 있는 데에다가 시동을 켜놓고 헤드램프를 켜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빛이 두 발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 차 왼쪽 눈 오른쪽 눈 거리만큼 떨어져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빔 패턴이 지금 그 법규에 맞는 그런 빔 패턴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제작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계 요소, 그 광학 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얘를 갖다 헤드램프는 이제 완제품으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완성차 회사에다 납품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완성차 회사에서 이걸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면 이게 조립 공차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를 이제 에이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요소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나사를 이번 학기에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이 나사 3점 나사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얘가 이렇게 다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에이밍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라는 거는
하나의 부품이지만 굉장히 종합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규제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생산 단가가 높으면 안 되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웃긴 거는 얘는 굉장히 사용 조건이 혹독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운행 조건을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를 봐요. 우리가 이제 뭐 시베리아, 우리나라도 진짜 추울 때 뭐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곳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었는데, 군대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더 추운 나라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에서 이제 뭐 데스밸리나 미국에, 아니면 뭐 두바이 이런데 여름에 땡볕 80도 그냥 넘어가죠. 오퍼레이팅 템퍼러처가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가 이제 자동차의 운행 조건인데, 실제로 헤드램프는 그 안에 광원이 있죠. LED가 됐건 HID가 됐건 할로겐 램프가 됐건 램프가 있어요. 걔가 불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여론이 있죠. 거기에다가 헤드램프는 어디 있어요? 엔진룸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같이 더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사용 환경 조건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겨울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딱 시동을 키자마자 마이너스 40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차가 달려요. 그러면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얘가 또 냉각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광원을 식히는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름에 땡볕에 만약에 누가, 그럴 사람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헤드램프를 켜놓고 직사광선이 내리쬐는데 시동을 켜놓고 엔진이 돌아간 상태에서 정차해 놨다. 그러면 이거는 100몇십 도까지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혹독하죠. 그 신뢰성을 일단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헤드램프의 내구 수명은 짧지 않죠. 우리가 헤드램프를 뭐 타이밍 벨트나 엔진 오일 같이 주기적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부품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헤드램프는 그 자동차의 인상을 딱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부품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가장 화려하게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차는 이제 안에 막 이렇게 성에가 막 이렇게 환절기 같은데 성에가 안쪽에 껴서 막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막 이래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자꾸 독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지냈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독일 사람들은 별로 연연치 않아요. 이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성에가 당연히 낄 수 있어. 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이건 다 증발돼서 없어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냐면 외기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습한 날 들어왔다가 밤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슬이 맺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들,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 1등 제품으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죠. 그렇게 된 데는 혹독한 유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스키 찼어, 불량해, 내 차값이 얼만데. 그리고 걔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은 습기가 이제 응축돼서 물방울이 쭈룩쭈룩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국이 보여요. 그러면 이건 불량이야. 그러면은 그 습기가 차지 않아야 돼요. 또 막 아무리 비가 쏟아붓고 막 이래도 헤드램프는 멀쩡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를 설계하고 만들 때 있어서 그 기계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거, 과학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과학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좀 뭐랄까 기본이 되는 그런 거고, 그 이외에도 뭐 연료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신뢰성 당연히 들어가게 돼요.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연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뭐 요거 측정 결과, 해석 결과인데, 하이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와 같은 빔 패턴은 따로 없죠. 그래서 이제 하이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제 측정 결과고요. 하이빔 같은 경우는 쫙 이런데, 우리가 이제 하이빔은 좋아요. 멀리 보낼 수 있죠. 원래는 빔 패턴을 이렇게 잘라서 얼마 이상 각도가 얼마 이상은 안 보이다가 얘를 이렇게 빛을 들어 올린 거잖아요. 다 비추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멀리까지 쫙 보여요. 우리가 이제 하이빔을 주로 언제 씁니까? 시골길 아무도 없을 때 멀리 보려고 쓰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쓰나요? 운전자의 성향 따라 다르겠죠. 그 상향등의 의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격인데, 이제 그 유럽 나라 같은 경우는 양보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고 날 수 있어요. 야, 오지마 하고 깜빡깜빡 했는데 이 차는 양보해 주는 거랑 확 들어옵니다. 아무튼
상향등을 켜고 쭉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앞에서 오는 차 그리고 내 앞에 가는 차가 눈부심을 분명히 겪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산차들 중에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쫙 상향등을 켜고 갑니다. 근데 이 선행차, 내 앞에 가는 차죠. 내 앞에 가는 차나 아니면 대항차, 나를 바라보고 오는 차가 만약에 있다면 요 차들한테만 눈부심을 안 주고 나머진 다 상향등을 켜면 내 시인성도 좋아지고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Adaptive Driving Beam, ADB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한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지금 그 모양이 바뀐 E클래스 말고 옛날 E클래스 있죠. 옛날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몇 달 전에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 E클래스에 처음 적용된 그 헤드램프의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요 눈매는 아마 익숙할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E클래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헤드램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 옵션을 가지고 있는 헤드램프가 되겠습니다. 저거 한 짝당 가격은 한 3,400만원 정도 해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광원을 이용한 게 아니라 얘는 84개의 광원을 이용했어요. 보시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LED 광원입니다. 세 줄로 되어 있고 총 84개의 LE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얘를 선택적으로 껐다 켰다 아니면 살짝 어둡게 했다 더 밝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시동을 걸게 되면 이런 식의 웰커밍 기능이 돼요. 따다다다다 이렇게 켜졌다가 꺼지는. 그래서 이 세 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응용은 그러면 언제 좋으냐? Adaptive High Beam Assist Plus 그 다음에 Allowing 뭐 Gravely High Beam 그러니까 하이빔인데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쫙 이제 하이빔을 쏘면서 갑니다. 차가 가요. 하는데 앞에 차가 있어요. 제 둘이 눈이 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 눈, 오른쪽 눈에 저 영역에 비춰지는 LED를 순차적으로 또 차가 움직이니까 여기 꺼지는 영역이 계속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이 이제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빔 켜고 가면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너무 눈부시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도로 표지판도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은 살짝 어둡게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살짝 어둡게 해서 내가 평균적인 밝기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때는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을 줄여주기 위해서 밑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훨씬 운전하기가 편해져요. 실제로 대항차 운전자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빔일 때 눈부셨는데 저렇게 ADB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될 때 예전에는 헤드램프 자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줬었어요. 무빙 파트를 둬서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망했죠. 망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 밝은 것보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상대적으로 더 밝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더 밝은 빛을 주고 진행 방향으로 좀 어둡게 해주면 우리가 코너링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84개의 LED를 이용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어쩌고 하는 그런 헤드램프 있죠. 걔는 130만 개의 LED 어레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그 높은 해상도에 그런 정보를 바닥에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조명 회사로 유명하죠. 아우디의 A6 e-tron 컨셉카예요. 요 헤드램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모양으로는 배광 패턴을 맞출 수가 없어서 헤드램프는 따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명이 앞으로는 앞을 비추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를 해서 보행자나 타 차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화려하네요, 진짜. 보시면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내가 좌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동차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내가 좌회전을 하겠다는 거를 추가적인 이런 모듈을 이용을 해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래픽 사인도 주기도 하고, 이거 글씨가 몹쓸 글씨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바닥에 어떤 글씨, 정보를 표현을 하는 거죠.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마음에 안 드네요. 예전에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차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도 이거 익숙한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실제 미러가 장착된 차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꾸 예쁜 디자인만 보여주고 있는데 헤드램프 기능은 아까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에 이런 글씨나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 그런 정보들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지금 요 디자인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헤드램프의 어떤 그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작은 헤드램프를 최근에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조만간 길거리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 인근 회사이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입사를 선호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뭐 모든 회사가 힘들긴 합니다만 처우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까, 그리고 혹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을 수업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 내용 관련해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궁금하다, 뭐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준비한 기계요소 설계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 이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현장감이 떨어지는, 제가 또 현장에 강하거든요. 현장에 강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수업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 학기에는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남은 저를 이제 다른 수업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남은 대학생활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부터 준비해서 잘 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 학기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